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 여성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녀들의 조금 다른 생각, 따끔한 의견 저희가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간 똑똑똑으로 저희가 금요일마다 뵙던 코너를 MZ데스크로 이름을 바꿔서 목요일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이혜인 수석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활약을 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저희가 처음 들어봐서요. 어떤 곳입니까? 네. 대학내일은요. 사실 세대 기반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에이전시입니다. 그 안에서 세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MZ세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MZ세대 관련된 거는 본인은 그러면 MZ세대 아니세요? 저 MZ세대 맞습니다. 네, 그 통계적인 것도 얘기해 주시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주제는 저희가 불공정에 눈물 흘리는 MZ세대라는 제목으로 골라봤는데 최근에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를 바라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가진 문제의식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하거든요. 아마 불공정 문제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학교폭력 사태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으로 날 수 있듯이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윤리적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은폐했다는 점에서 이제 불공정 이슈까지 합쳐져서 더욱 분노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혜인 수석께서. 사실 저는 비단 학교폭력이라는 아젠다뿐 아니라 MZ세대가 공정, 불공정이라는 단어와 현상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몇 년간 관찰된 사례들이 많은데 공정이 이제 좀 하나의 철학이나 관점이 아니라 뭐 실용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회의 공정, 뭐 입시나 선발 비리 관련된 거, 그렇겠죠. 그다음에 공정한 보상, 뭐 성과급 같은 문제도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네. 범죄 결과에 대한 공정한 처분, 공정한 결과까지 좀 다양한 아젠다에서 이것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세대인 것 같고 이 문제도 학교 폭력이라는 뭐 계속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공정하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시대 아젠다뿐 아니라 네. 어떤 공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서울대에서 부끄러운 동문이라는 뭐 이렇게 대자보도 붙었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대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슈에 대한 나의 가치, 나의 지금 소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MZ세대의 좀 특성이 잘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면서 입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소송으로 가려면 뭐 변호사비도 들 것이고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네. 최근에 서초동에 학폭 전문을 내세워서 홍보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학폭 전담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일부 이제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가해자 성공 사례를 모아놓고 홍보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요? 그렇죠. 최근에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세다는 이유로 권력관계가 생성되는 경우를 넘어서서 애초에 가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더 여유가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부라던가 학폭위 문제 같은 것들이 벌어졌을 때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폭력 피해에 이어서 이제 법적 분쟁까지 이제 치러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든 선임하지 않든 이게 금전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청취자 2981번님께서 영화의 대사가 생각난다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갑자기 그걸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특권의식이나 사회문제에 뭐 잘못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도움 자원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있지는 않다, 공정하지는 않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말씀 주신 대로 마찬가지고 어떤 이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대한 것도 분명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본다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저희가 뭐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서 가해자 부모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를
자녀를 사실은 먼저 불러다가 교육을 좀 한번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인식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그것을 자녀가 그런 가해한 것을 없애려고 흔적을 지우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게 어찌 본다면 좀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청년들이 볼 때는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자식이 살인을 해도 내 자식이고 세상이 다 등져도 나는 그 애를 버리면 안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식과 이제 부모의 둘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가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무마하거나 없애려고만 한다면 결국에는 그 자신도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또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뭐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았죠. 그렇군요. 자칫하면 같이 가해자가 돼버린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이혜인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시대가 뒤로 오면서 자녀가 한 자녀, 뭐 두 자녀 형태로 더 줄다 보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 맞아요. 자식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뭐 영원히 잘못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잘못된 좀 애정이 이렇게 결과값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인생을 좀 더 길게 보고 이 실패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 잘못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가는지를 좀 자녀 훈육에서 좀 더 초점을 둔다면 이런 부분들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부모가 이거는 어르신한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얘기를 네,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길게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잘못도 인간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좀 맞춰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부모 입장에서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소송으로 인한 그 시간 끌기로 결국 징계를 최대한 미루고 학교를 졸업하고 입시에도 뭐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다. 지금 MZ세대들이 볼 때 입시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입시 부정의 문제는 지금 이번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득권층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시 문제는 사실 공정한 결과에 가장 많이 묶이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Z세대가 가장 체감하기 좀 쉬운 이슈 그리고 누구나 겪었던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교육이 사회 진출과 발판의 첫 단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학 입시라는 뭐 기회 혹은 이 대학 입시뿐 아니라 그 이후의 기회에도 좀 공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정한 방법이다라고 여겼었는데 네. 이 결과값이 공정하지 않게 돌아오는 것에 특히나 분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이 여기라고 여겼는데 그조차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분노 포인트, 더 민감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근데 입시가 더구나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네, 맞습니다.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로 이제 대학을 어디를 가게 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교육은 그나마 공정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하고 씁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준성 편집장께서는? 네, 학교 폭력의 문제이자 특수성 중에 하나가 이제 입시만을 위해서 세팅된 폐쇄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일어났던 부당함이 입시에서 또 아무런 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때 훨씬 더 이제 분노가 이제 증폭되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 약한 영웅에서는 네. 이제 피해자도 가해자도 둘 다 우등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우리 대학 가야지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고발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상황이 그려지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학폭이라는 것도 말이 쉽지 그게 열리면은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워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학부모들도 그 과정을 되게 후회하거나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입시가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것을 그 과정 도중에 문제를 고발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이제 끝났을 때도 결국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 때문에 입시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도 이제 가해자들은 이제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입시 불공정이라는 문제로 확대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이 학폭이 과정 자체도 지난한 과정인데 그 안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공부에 당연히 집중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멀쩡하게 공부에 집중해서 대학을 가게 될 경우 이건 과연 공정한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제 정순신 변호사 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경우도 이제 그 자신의 아버지가 아는 사람도 많고 뭐 판사랑도 친해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다른 학생들에겐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 피해자 학생에게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권력에 대한 뭐 과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혹은 어떤 결과에 대한 나의 무기력함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멘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좀 없앨 수 있는 좀 협박의 멘트처럼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회에 저희가 이제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불공정 이슈와 더불어 사회 지도층이 보여주는 아빠 찬스, 부모 찬스에 대한 이제 비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MZ 세대들이. 최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젊은 층 그리고 뭐 MZ세대들이 특히 공정을 중시한다. 작은 입시 불공정에도 분노한다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만큼 기존의 세계에서 공정이 통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고 학습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특별히 불공정이 민감한 새로운 세대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언제나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식의 좀 신자유주의적인 자기 개발 담론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차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무기력을 느끼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국정농단 사태 때 이제 그 당시 최순실 지금 이제 개명했지만 그렇죠. 당시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가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능력이 없으면은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써서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그랬죠. 샀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됐음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것이 부당하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의 거대한 흐름이고 힘이다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나중에는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말씀 주신 부분에도 동의하는데 저는 사실 MZ세대 연구하면서 가장 큰 최근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어떤 한 세대로 뭉뚱그려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무기력 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전반의 분위기는 있지만 뭐 수저계급론처럼 어떤 의미나 다시 풍자를 해서 세상에 다시 문제를 던진다든지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애라고 표현하면서 이 기회나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예를 들어주신 뭐 서울대에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도 좀 그런 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 나가려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냥 단순하게 뭐 무기력에 빠져 있다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세대는 지금 다양하게 반응하고 있다. 풍자도 하고 있고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빠 찬스의 어떤 부모 찬스의 세태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요? 이 기회에?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이제 50억 원 알선 수재 및 뇌물 사건이 무죄를 받은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대중이 공분을 샀었고요.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서 특례를 받는 거야 뭐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고 최근에 이제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보면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편법을 통해서 증여하는 그런 사례들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 또 슈퍼카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개인이 운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은 본인은 공정하게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명무대 신입생에게 그 국밥집 막내 아들이었다가 재벌집 아들로 환생한 주인공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가정 환경 자체가 특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엄청난 이런 사회적 문제는 편집장님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것뿐 아니라 좀 MZ세대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네. 요즘 친구들이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제 서울에 태어난 것 자체가 스펙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거주에 드는 비용이나 자라는 환경에서의 경험 뭐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서울 지방의 거주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뭐 일자리 자체도 서울에 많다라는 것들도 그렇죠. 서울이 스펙이다라는 표현에
중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타고난 거주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모 찬스 영역에 좀 속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뭐 엄청 특혜를 받지 않더라도 보편 담론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지금 유튜브에 브래들리님께서는 학생들 대입에 어른이 개입할 수 있는 수시는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요? 이렇게 MZ세대의 어떤 실망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끝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선할 방법,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사실 관련 법안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이를 빠져나가는 정말 다양한 편법이나 이걸 악용하는 감수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한국 사회 전반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나 그가 나아가야 할 길에 개입하는 것이 결국 찬스 라는 개념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식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돼 결국 이 관계와 개인은 공동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고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짊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영화 비밀은 없다에서 손예진은 딸이 죽은 뒤에 이제 딸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한 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속속들이 알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타인이자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좀 분리를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혜인 수석께서는? 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입시 공정에 사실 특히 분노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계층 사다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입시는 뭐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지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불공정할 수 있는 영역이 세상에는 너무 많지만 이 영역만큼은 좀 가장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공정이 남아있는 영역이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지금 세태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성급하게 이런 사건들이 이슈가 됐을 때 단편적으로 보고 이를 당장 누군가를 세워서 해결하거나 이 사람을 처분하는 데 급급하는 게 아니라 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계층 사다리가 있음을 좀 인지하고 이해하고 이 사다리의 좀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잘못이 덜 벌어질 수 있도록 영향이 안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정책 그리고 개인의 배경보다 뭔가 누군가의 실력으로 좀 더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그라운드를 만드는 게 좀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MZ데스크 개관원의 이진송 편집장, 대학내일의 20대 연구소 이혜인 수석 두 분과 함께 불공정의 눈물을 흘리는 MZ세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3월 1일 목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에픽하이의 해프엔딩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해 뭐해 위로밖에 위에 구걸하지 않아 감성 팔인 칠색 난 행복에 인색해 돈 내란 말보다 싫은 말이 힘내 술사람 다 쉽게 취하고 끝이 추잡한 나 툭하면 성질내 고판을 깨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미워서 죽일 듯이 끝장을 내 어차피 이별은 멀쩡히 숨쉬는 네 맘에 묻게 하는 그런 죽고 죽이는 일 묻지마 너 괜찮은지 내가 바라는 건 나를 닮은 무심함 온 세상이 떠는 가짜는 청승 사랑 따위 거룩해봤자 그저 본능 웃겨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게 인간의 짐승 만드는 게 이런